저는 지금이 산업혁명 초창기랑 똑같다고 봐요. 그럼 그때 해고됐던 직조기계 노동자들한테 일어날 일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지식노동자,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노동자들한테 일어날 일이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무서워요. 얼마만큼 이걸 다 없애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거든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네. 영상의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스타트업 업계 전설인 노정석 대표님을 이렇게 오늘 모시고 하게 돼서 영광인데요. 저희 채널이 주식 얘기만 하는 채널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인공지능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의 최전선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노정석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네네. 모셔봤습니다. 노정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태님. 네, 팬입니다. 초대해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노정석 대표님 팬이고요. 저는 사실 창업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노정석 대표님 사석에서도 저희가 이제 몇 번 뵙긴 했지만 또 네. 이렇게 모시게 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영광입니다. 모셨으니까 노정석 대표님 커리어를 짧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정말 진정한 연세 창업가죠. 창업하신 회사만 해도 6개더라고요. 인젠, 젠터스, 테터앤컴퍼니, 파이브락스, 리얼리티 리플렉션,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빅팩토리까지 6개 회사고, 이 중에서 IPO를 한 회사가 한 개가 있고, 엑싯을 한 회사가 또 2개가 있습니다. 그 엑싯 중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구글의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기도 하셨었는데, 어떠세요? 내가 좀 잘했다, 이런 느낌인지, 아, 나 너무 고생만 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인지. 재밌었다? 아, 재밌어. 하나하나가 다 러닝이 있었고, 재밌었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지만 다 재밌는 경험이었다. 보통 창업을 하면 몇 가지 케이스로 끝나잖아요. IPO를 하든지, 물론 그게 끝은 아니지만, 혹은 회사를 매각하든지, 망하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이 업계에서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창업가분들이 많지만, IPO도 해보고, M&A도 해보고, 망해보기까지 한 이 창업가의 그랜드슬램은 다 달성을 했다.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회사는 IPO를 하고, 두 번째 회사는 망하고, 세 번째 회사도 구글,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 팔고, 네 번째 회사도 미국 회사에 팔고, 다섯 번째 회사는 공동 창업자랑 소송 중이고, 여섯 번째 회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창업가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뭐 거의 다 해봤다? 재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계신 회사는 약간 논외로 치고 나머지 회사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나 가장 재밌었던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번째 회사, 파이브락스라는 회사 꽂을 것 같아요.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사람들도 많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랬지만 정말 팀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꿔내고 망할 것 같던 회사를 엑시까지 해내고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그 회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구글을 다니다가 나와서 창업한 회사라서 저 스스로도 기대가 높았고 굉장히 좋은 탤런트와 좋은 자본들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원래 그때가 이제 막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거 뜨고 이럴 때여서 패스 이런 거 뜨고 그럴 때라서 저희도 컨슈머 모바일 앱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함께 컨슈머 프로덕트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런웨이가 2달 남은 상황까지 갔었어요. 이제 2달 있으면 월급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CTO 결국은 이제 파이브락스 CEO가 돼서 회사를 이끌었던 이창수 대표와 함께 큰일 났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때 실패를 선언하고 그만두고 집에 가고 그냥 회사를 그만하더라도 다 각자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2달 동안 온갖 가정을 세우고 온갖 사업 모델을 세우고 허슬링을 하면서 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야말로 린 스타트업의 정수를 겪었던 몇 개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회사를 건져내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온으로밖에 설명 안 되는 그런 순간들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강렬한 스토리로 남아 있어요. 제 창업 인생에서. 물론 지금도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로서 존재하는 거는 그 회사를 꽂을 것 같아요. 6번의 창업을 하시게 됐는데 이 네. 창업의 세계로 어떻게 건너오시게 됐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인생의 첫 경험이 중요하고 그 첫 경험이 일어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가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는 학부 94학번인데 94년 생각하시면 그때가 인터넷이란 개념이 이제 막 알려질 때였고 그리고 인터넷이 막 산업화된 건 사실 97년, 98년 이때쯤이었는데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인터넷이 깔려 있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제 과거의 인생을 반추해보면 그 재미있는 거에 미친 듯이 빠지는 그런 이상한 성격 같은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있으면 정말 중요한 모든 의무를 제쳐두고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하는 그런 약간의 오타쿠적인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었거든요. 인터넷에 관련한 모든 걸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유스넷 뉴스 다 읽어보고 BBS 있는 글 다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방해까지 인터넷이 되던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그 카이스트 기숙사 아마 단타님도 아시겠지만 터미널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각 동마다 하나씩.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이 텍스트 기반의 터미널이 딱 4대 있는 그 터미널룸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죽돌이 생활을 했어요. 매일 가서 이것저것 해보고 뭐 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뛰어난 해커 선배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인터넷에 완전히 푹 빠졌죠. 그래서 인터넷 빠지고 하다 보니까 유닉스란 걸 알아야 되고 유닉스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프로그램을 안 해보던 사람이어서 1학년 들어가니까 뭐 C 언어, 뭐 유닉스 등등등 있는데 너무 다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나는 하나도 모르고 아 내가 이 C 언어와 유닉스와 이걸 한번 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소위 요새 말로 얘기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다 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벌써 30년이 다 된 그 예전 기억인데 지금도 아직도 머리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누가 C 언어로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 짜라고 하면 지금 유닉스에 존재하는 커맨드는 제가 머릿속에 다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그것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학업 성적이나 이런 건 안 좋았죠. 점점 더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동아리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해킹에 빠지게 되고 기술을 연마하게 되고 그리고 19살인데 그때 생각해보면 19살의 남자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딴 시스템도 해킹하고 이러다 저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제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남아있는 96년인데 그게 벌써 29년, 28년 전입니다.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해킹 사건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고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때 같이 좀 이렇게 티격태격하던 포항공대 분들이랑 지금은 다 친구예요. 심지어 사업도 같이 했고 제가 투자자인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학부 3학년 때 무기정학 받고 퇴학당할 뻔하고 재판 다니고 뭐 이러면 굉장히 인생의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선배님 한 분이 야, 너 나랑 요 아이템 갖고 창업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왠지 모르게 그냥 홀려서 네, 그럴게요. 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답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 창업자도 그런 식으로 모았어요. 전산학동 입구에서 가다가 친한 후배를 모았는데 야, 너 나랑 같이 창업하자.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멤버들이 모인 거죠. 창업이 뭔지도 몰랐고 비즈니스는 뭔지도 몰랐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된다. 미국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대더라. 그리고 선배들도 뭐 그런 것들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대더라.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회사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었지. 대한민국 정부, 뭐 현대, 삼성 이런 것처럼 존재하는 거였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한번 해보자.라고 거기서 이제 재미라는 요소가 딱 생겼죠. 그래서 뭣도 모르게 시작한 게 만 20살에 창업한 게 30년이 됐죠. 30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온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첫 번째 창업하던 생각도 나고 막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데 그쵸.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셔가지고 여섯 번째까지 왔단 말이에요, 회사를. 네. 그러면은 사실 당연히 노정석 대표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애초에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또 힘든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 되고 내가 계속 모티베이션, 인센티브를 사람들한테 주면서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어떤 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너무 힘든 일인데 노정석 대표님이 굳이 창업까지 안 해도 되는 사실 상황이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안 하셔도 그냥 편하게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말 힘든 일, 저는 가시밭길이라고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가끔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런 가시밭길 같은 스타트업의 길을 계속 걸으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잠깐 투자자로 커리어를 전환해볼까 하면서 엔젤 투자를 많이 했었던 시기도 있는데, 그리고 뭐 굉장히 좋은 창업가분들을 많이 만났고, 성과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만났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속되다 보니까, 아, 내가 직접 전쟁터에서 같이 뛰지 않으면 감이 계속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자는 창업가의 즐거움을 거의 7, 80% 느낄 수 있지만, 고생은 5% 미만인 그런 굉장히 좋은 직업이니까 다 투자
투자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투자가가 저는 너무 많다는 생각도 요즘 많이 하는데, 근데 소는 누가 키우나 뭐 이런 당연한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는 어쨌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남들한테 소를 키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정말 절실함에 빠져서 무언가를 핸즈온하고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전쟁터에 있지 않으면 이 현실 감각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를 계속 전쟁터에 놓는 수단으로서 창업을 선택해요. 하고 나면 1년 있다 반드시 소회는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걸,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라고 하는데, 그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미 투자자도 한 라운드는 들어와 있고 저 믿고 인생을 걸어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를 그냥 가두는 거죠. 그래야 이 극심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새 사람도 만나고 또 직접 해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창업할 때마다 후회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맞아요. 예. 완전히 저 완전 너무 공감 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저한테 막 가슴에 이렇게 팍팍 와닿기도 하거든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요즘에 투자자가 너무 많다. 근데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투자를 더 하고 유튜브와 투자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그리고 듣다 보면 저도 항상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뭐 아마 이따가도 저희가 인공지능 네. 얘기하겠지만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투자자로만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저 스스로한테도 제가 사실 질문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네. 부분들도 뒤에서 얘기를 해보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창업 사이클 맞아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이 새로운 거대한 붐의 시작점은 저도 확실히 맞다라고 느끼고 있어서 지금이 모두가 지금 창업 카드를 들썩들썩 만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6개 회사를 저희가 당연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재 하고 계시는 회사에 대해서 혹시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AI 회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은 K-뷰티 제품들이에요. 제가 스킨케어 브랜드와 색조 브랜드를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키비라는 뭔가 혁신적인 나노 기술을 동원해서 저희 화장품 원료를 진짜 피부 안으로 흡수되도록 만든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선배님이 만드신 기술인데, 이 기술이 쉽게 얘기하면은 물과 기름을 계면활성제 없이 섞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나노 테크놀로지인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약효는 증명됐는데 인체 내는 피가 뭐 딜리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딜리버리 패스웨이를 못 짜서 죽어 있는 약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약 쪽에 원천 기술은 응용이 되고 있고, 저는 이걸 이제 화장품 쪽으로 응용을 해서 우리가 많이 바르고 있는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스킨케어 원료들이 진짜 이제 피부 속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그 스킨케어 제품이고, 또 하나는 저희 아멜리라는 이 색조 브랜드 제품인데, 뭐 뻔히 아시는 섀도우나 립스틱이나 쿠션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화장품과 AI가 무슨 관계냐라고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는 요 두 개를 결합해서 이 새로운 고객 경험을 AI로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회사 소개는 이 정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지금 이제 노정석 대표님의 커리어는 IT 소프트웨어 테크 이런 커리어인데, 지금 사실 하시고 계시는 회사의 설명만 들어보면 화장품 회사 K뷰티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네. 약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갸우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도 방금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랑 화장품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좀 스토리가 길어요. 이게 스토리가 긴데, 단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계속 IT 사업만 해왔거든요. IT 사업만 하면서 이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구글에서 배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구글에서 스케일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객체를 소프트웨어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그런 전략은 어때야 한다라는 것들을 제일 많이 배운 회사인데, 제가 구글에서 가지고 나온 가장 큰 어떤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얼마 후에 안데르슨 호로이츠에서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 뭐 이런 글도 막 발표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계속 그 뒤로도 몇 번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너무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여기는 쉽게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거든요. 위너가 되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극강의 어떤 경쟁 세계라서 저는 여기서 내가 살아남는 거는 좀 어렵겠다. 과연 내가 뭘 만들든지 내가 꿈꾸는 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회사인데 그걸 만들 수 있겠는가? 근데 그게 안 될 거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온통 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과 똑같은데 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된 케이스가 테슬라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 물론 그게 2016년, 17년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이 회사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2019년 하반기쯤 돼서였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좀 맡았다 보니까 테슬라가 이제 특징을 요약해 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에 진입을 했고 이미 존재하던 시장, 굉장히 큰 몇백 조의 연단위 사업이 굴러가는 그런 시장에 진입을 했고 대신 딱 하나 다른 디퍼런시에이션 포인트를 갖고 왔어요. 내연차가 아닌 전기차. 이거 하나도 큰 거였는데 만약에 전기차만 만들었다면 저는 위험했다고 봐요. 여전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면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드는 그 스택과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거는 다른 회사들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100년의 경험을 갖고 있어서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19년 여름에 테슬라가 AI 데이를 통해서 안드레이 카파시랑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테슬라에 대해서 위험한 회사라고 해서 전 투자자가 아니었거든요, 전혀. 근데 AI랑 제품을 곱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 회사가 말이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도 못하는 일을 하고 또 AI 스택을 공급하는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회사도 못하는 두 개의 밸류 체인을 수직 통합해서 곱하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유니크하고 이 회사가 아니면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나오더라라는 게 이제 제가 그때 얻은 러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테슬라 주식을 왕창 샀고 그리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지켜본 거고 이 케이스를 저희 사업으로 그냥 그대로 끌고 왔어요. 자동차는 그나마 안에 칩이라도 들어가지 화장품은 칩 하나 안 들어가잖아라고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소비자들이 사는 상품에 불과한 거라서. 근데 그 경험을 소프트웨어로 개선하는 거. 예를 들면 저희 아까 색조 화장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색조 화장품은 전통적으로 환상을 자극하는 상품이거든요. 새해 봄이 오면은 이번 봄은 뭐가 유행입니다라고 하면서 무언가 어젠다 세팅을 잡지나 연예인이나 막 하고 나면 그거를 인플루언서들이 받아 적고 그거를 대중들이 나 따라가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그런 시장으로 굴러왔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드리븐 비즈니스가 다 그런 식으로 굴러왔는데 저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서 유저 인터뷰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그런 거에 따라가는 게 굉장히 지쳐해요. 그리고 그런 걸 따라가는 건 전체 100명 중에 20명이에요. 무언가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고. 근데 60%의 고객들은 어떠한 계기가 됐든 그냥 자기가 20대 초반에 얻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그냥 딱 받고 거기에 고정돼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무언가 다른 걸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모든 게 귀찮을 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마치 지금 만약에 구글이 없고 페이스북이 없었다면은 저희 그냥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유저들에게 예전 세상보단 이게 훨씬 편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설득해내고 시장을 전환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화장품 쪽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겠다. 그러면 유저가 어떤 소셜 컨텍스트에 있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떤 컬러에 어울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와 맞춰서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라고 매일매일의 튜토리얼을 뽑아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그러고 나서 유저 인터뷰를 해보니까 유저들이 다 좋아해요. 저희는 또 이 방향의 프로토타입이 많이 이제 런칭이 돼 있는데 사용률도 굉장히 좋고 만족도도 높고 리텐션도 좋아요. 이게 기회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단지 화장품 사업을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고 신제품을 끊임없이 내는 그런 게 아니라 제품은 그냥 부차적인 거다. 고객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매일매일의 무언가를 제안해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AI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품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제가 AI와 화장품을 붙이면 사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포인트예요. 물론 AI 자체를 왜 관심 갖게 됐냐라는 거는 제가 구글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십몇 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AI 얘기할 때 한번 다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굳이 화장품과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붙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뭐 아마 저희가 이제 AI 얘기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네, 모든 산업에 AI가 붙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걸 어떻게 보면 먼저 한 대형 회사가 테슬라인 것 같고 노정석 대표님도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AI를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하신 것 같고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자체가 큰 하나의 흐름인 것 같아요. 모든 업계, 모든 산업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런 게 AI가 들어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산업조차 나중엔 전부 AI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나 뭐 이런 수많은 회사들도 다 비트월드의 정보를 다루잖아요. 우리가 소위 정보라고 하는 부분만 다루거든요. 텍스트, 제일 크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런 형태의 폼의 데이터를 다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폼들의 데이터를 다루던 전통적인 인더스트리, 물론 걔네도 몇백 년이 안 된 거긴 하지만 걔네들이 다 미디어 산업계거든요. 구텐베르크의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문, 잡지, 그다음 텔레비전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그런 미디어 산업들이었어요. 콘텐츠를 전달하고 거기에 광고를 붙여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빅테크들이 점유해왔던 공간들은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들만 이제 다 소프트웨어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이렇게 큰데 미디어 산업을 제외한 진짜 리얼월드의 인더스트리를 다 더하면 굳이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산업 이외에 저희가 그냥 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에 모든 종류의 그런 육체 노동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전통 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뭐 다 아시겠지만 로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기계와 지능이 합쳐지면서 기계와 지능이 합쳐지면 사실 인간이에요. 이 인간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이고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단위체들을 그걸 그냥 하나의 파운데이셔널 모델이라고 보면은 걔를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다 묶은 게 조직인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시스템이 굴러오는 건데 기계와 인텔리전스가 합쳐져 가지고 인간의 대체제가 생겼으면 인간이 향유하는 모든 건 다 바뀐다고 보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AI 얘기를 예. 조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좀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지 머리가 좋진 않거든요. 단테님도 보셨겠지만 진짜 천재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천재들이 있는데 범위는 그런 레벨은 아니니까 저는 뭐를 이해하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구글에 들어갔을 때도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블로그 소프트웨어만 만들다가 갑자기 검색과 컴퓨터 사이언스의 정수를 다루는 그런 막 랭킹이나 이런 걸 하려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막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수업보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학문적인 그런 이해가 없던 그런 시절이어서 다행히 구글은 회사 안에서는 거대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처럼 돌아요. 회사 안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서 팀이 하는 일들, 도큐멘트들, 코드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부 위키에 공유돼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에릭 슈미트가 저희 TGIF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금요일 오후 4시가 되면 모든 구글러를 모아놓고 이렇게 그냥 오픈 Q&A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에릭 슈미트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 아직도 질문이 생생하게 생각났는데 What type of company do you think we are? 였어요. 그러니까 너 우리 회사가 어떤 종류의 회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답들이 많 나오죠. 우리는 검색 회사다. 우리는 프로덕트 컴퍼니다. 우리는 광고 회사다. 우리는 무슨 회사다. 소셜 회사다. 뭐 회사다. 모든 종류의 카테고리의 관점이 나왔는데 에릭 슈미트의 답이 뭐였냐면 We are a computation company였어요. 컴퓨테이션 컴퍼니라는 말이 제가 그거를 그 당시엔 저도 이해가 안 됐고 그만두고 나서 한 2012년, 13년쯤에 대해서 제가 그 말의 본질이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구글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은 쉽게 얘기하면 양질 전환이에요. 그리고 양질 전환의 도구로 컴퓨테이션을 투입해요. 그냥 막 쓰레기 같은 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단 다 모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에 무언가를 오거나이즈 월즈 인포메이션의 오거나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상 컴퓨테이션이거든요. 컴퓨테이션을 막대하게 투입하면 그 속에서 퀄러티가 꺼내지는 거고, 그게 검색 퀄러티고, 검색 퀄러티를 유지하면, 검색 퀄러티를 유지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유저에게 어떠한 매체력을 유지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정보를 찾으려면 구글에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고, 그 하나를 유지하면 부가 사업들은 그냥 다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였는데, 당시 이제 제가 구글 들어갈 때만 해도 리만 사태 터져가지고 모든 회사에서 다 컴퓨테이션 버젯을 줄일 때였거든요. 서버 20대 쓰던 거 줄여서 뭐 10대 반환하고 10대만으로 서비스 운영해 뭐 이러던 시기였는데, 그때 에릭 슈미트는 컴퓨테이션 버젯을 엄청 늘렸어요. 아, 이때가 우리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뭐 취득할 순간이다 이러면서 막 늘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지금은 그게 무엇이다라고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저게 뭐가 있다, 저 컴퓨테이션에 양을 투입하는 거가 뭔가 다른 차별점을 만드는구나라는 걸 그냥 막 느끼던 시절이어서, 그때는 사실 AI 뭐 없었고 머신러닝이라는 거 저 2009년에 처음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머신이 어떻게 러닝을 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가만히 되게 멍청한 그런 프로덕트 매니저 입장에서 엔지니어들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 보니까, 아, 모델 만들어 놓고 저 모델 파라미터 옵티마이즈 하는 거구나. 그때는 주로 딥러닝 모델 쓰지 않고 뭐 다 막 머신러닝과 전통적인 그 파이프라인이 결합되고, 모델 안에 있는 건 히든 마크오프 모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번역에 쓰던지 뭘 쓰던지 이런 거였는데, 당시 이제 제가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그 하나는 웃기는 건 구글이 검색 점유율이 2%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체 쿼리 중에 쿼리 트래픽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급상승 검색어에서 오고 있던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에셋이 없는 거야. 가면 빈 창만 딱 있고. 급상승 검색어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쿼리량이 없어갖고 그게 안 만들어져. 그걸 어떻게 거꾸로 꺼낼까? 제가 그냥 서비스 회사였다면 뭐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다음 급상승 검색어 그걸 크롤링해서 약간 변형해서 썼겠죠. 근데 구글은 그런 걸 용납을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인턴 한 명 데리고, 그 인턴이 지금 또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인데, 인턴분 하나와 함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했어요. 급상승 검색어가 생기면 뉴스 회사들이 그 트래픽 맞으려고 그 뉴스를 막 생성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에 맞도록. 저희는 그 뉴스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거기에 있는 토큰들을 다 나눠가지고 걔를 재조합해서 마치 급상승 검색어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네이버에 있는 급상승 검색어보다 더 자연어 프렌들리한 거예요. 거기는 그냥 단어 하나만 나오면 저희는 형용사까지 넣어서 단어 몇 개랑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 없었던 에셋을 새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13년 6월 달에 어디 업계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제가 발표했던 거거든요. 제가 컴퓨테이션이란 이런 거고 앞으로 올 변화는 이런 걸 것 같다라고 처음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AI 시대가 온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많은 참석했던 분들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절대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라고 막 얘기했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슬쩍 얘기를 하면 도대체 농업 말고 본연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사업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을 제가 한참 하던 때여가지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온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인용했던 책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었어요. Singularity is near.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 인류사를 놓고 보면 컴퓨테이션 연산 속도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 심플한 증거들을 다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산 속도가 이 지수적인 속도로 계속 발전하면, 당시만 해도 무어의 법칙이 또 워킹 하던 때였으니까 2040년쯤이면 일렉트리컬 서킷 베이스의 컴퓨테이션이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컴퓨테이션 스페이스에 근접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2040년에는 소위 인간 레벨의 지능이 탄생한다라는 그냥 일종의 추정이었어요. 가정, 컨젝추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응용해가지고 자비스 같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한 60명 중에서 한 4~5분 손드시더라고요. 이런 거 된다. 이거 영화에서나 언제쯤 나올 것 같나요? 그랬더니 4번이 제일 많아요. 어, 당시에 2013년이었으니까 저는 곧이다, very soon. 레이 커즈와일에 따르면 2029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빨리 왔죠. 예. 그다음에 프랙티컬한 레벨에서는 요 정도. 그다음 휴먼 레벨이 20, 30이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빨리 왔죠. 당시에 제일 유명하던 게 왓슨이었고, IBM 왓슨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리도 막 나오던 때였고, 유저와 대화 매니저가 돌면서 스피치를 받으면은 그 이해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에서 주는 형태의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다. 이건 당시에 저희가 지금 카카오 그 AI 하시는 이상호 박사님과 다이알로이드라는 회사를 같이 할 때였는데 그때 만들었었던 건데 이런 로직들이 지금도 돈다. 물론 너무 빨랐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딥러닝해서 모델 가지고 학습해버리면 끝나지.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 안에 쓰는 수식들은 사실 딥러닝에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뇌 구조가 이렇고 컴퓨터고 뭐 어떻다 저쩌다라고 해서 이 당시가 2012년 6월 25일에 저는 이때가 이제 된다라고 딱 느낀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게 앤드류 응이 스탠퍼드 교수잖아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당시 구글 브레인의 그 비지팅 스칼러였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있는 그림들을 뉴럴넷 구조에다가 넣고 그냥 트레이닝을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였고 구조가 뭐였는지 이거 알려져 있지 않고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넣고 돌리니까 이러한 중간에 고양이 얼굴 필터 같은 게 이머지 하더라. 데이터만 넣고 컴퓨테이션을 투입했는데 그 안에서 지능이 이머지 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예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그냥 되는구나. 여기 아래 숫자들과 써 있는 게 1000개의 컴퓨터로 16,000 프로세서 지금 비하면 굉장히 티니티니한 연산인데 이거 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션이 계속 투입하면 더 이상 우리의 도움 주는 도구가 아닐 거다. 인텔리전스가 될 거다. 그 인텔리전스가 되는데 거기가 되면은 그 인텔리전스를 적극적으로 어답트하는 인간과 그렇지 않는 인간은 원숭이와 인간이 갈린 것처럼 갈라질 거다. 그러니 우리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 실험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13년 하면서 그 뒤로는 제가 파이브락스 망하는 회사 살려내던 타이밍이어가지고 정신없이 세월이 흘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엑시트하고 2015년, 16년 하고 다음 AI 얘기 하던 걸 언제 했냐라고 보니까 18년 여름에 모 기업에서 AI 전략을 한번 그냥 네 생각을 얘기해봐라라고 하는 어떤 회장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냥 본질적인 거 굉장히 상위에서만 해서 만든 건데 구글에서 경험하고 2015년에서 16년이 제가 저를 재교육시키던 타이밍이었는데 파이브락스를 팔고 15년 여름부터 한 16년 여름 중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저를 코더로 돌렸어요. 제가 2000년 초반까지만 코딩하고 파워포인트와 엑셀로 10년을 먹고 살다가 다시 엔지니어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못 따라가겠다 싶어서 15년, 16년 파이썬 배우면서 텐서플로우랑 넘파이로 뉴럴넷 구현하고 앤드류잉이 머신러닝 강연 내고 막 이런 때여서 그걸 다 해봤어요. 튜토리얼 띄워보고 프로그램 짜보고 뭐 이러던 시절이었고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 저처럼 AI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선문담 끝에 AI는 자동화, 개인화를 해주는 비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간이 찾아내지 못하는 영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폴레이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모바일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용어를 그 기업이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 AI는 뭐다? 답은 컴퓨테이션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이미 에릭 슈미트가 얘기해 준 거의 본질을 저는 알고 있어서 AI는 컴퓨테이션이다. 그러면서 제가 알파고 사건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AI 발전을 견인해온 3요소, 알고리즘 이노베이션과 컴퓨테이션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알고리즘, 그다음 컴퓨테이션 그로스, 프레임워크들도 많아지고, 에듀케이션 이런 것도 많아지고, 머신러닝 클라우드도 이제 막 투자가 시작되던 때였고, 데이터셋 부분만 크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또 기업이 어떤 빅테크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때랑 경쟁하려면 결국은 프로프라이어티 데이터셋을 유니크하게 갖는 거 말고는 없다. 데이터 이퀄 프로그래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때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렇게 제가 정리했었던 거죠.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컴퓨테이션도 계속 늘어나고 싸질 거고, 그리고 탤런트들 풀도 계속 넓어질 거고, 그다음에 AI 엔지니어링 자체도 계속 오토메이션 될 거고, 이건 컴퓨테이션 스페이스로 계속 찾으면 되는 거니까. 탤런트들도 코마더타이제이션 될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문제 정의다. 문제를 포뮬레이션 하는 것만이 차별점으로 남을 거다. 그래서 현상을 통해 예측되는 미래로 몇 가지 써서 우리는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문제를 집중하는 단위 조직을 만드는 게 유일한 출구일 거다라는 그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러면서 AI 탤런트들이 리서처, 엔지니어, 인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인재도 2016년에는 풀이 없었는데 리서처도 넓어지고 엔지니어, AI 인턴 지금 시대는 이거보다 더 심화해져. 사실 AI 인력들 굉장히 커머더타이즈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AI 문제가 풀리는 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결국 AI를 아는 사람과 도메인을 아는 사람, 지금 프로블럼 필드라고 썼는데
도메인과 AI의 어떤 교차점이 중요하다. 현실은 이제 겨우 IT 서비스와 의료 약간 들어온 건데 다른 인더스트리 빵빵빵빵 굉장히 많으니까 대부분 AI에 대해 회사의 상황들은 뭐 컴퓨테이션 인프라나 AI 엔지니어의 퀀터티에 투자하는 것과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사실은 이 철학으로 저의 관점을 계속 발전시켰고 이 철학 위에 저희 회사가 서 있긴 하거든요. 대전략은 AI는 AI로 해결하자. AI 엔지니어 숫자도 극단적으로 늘린다. 개별 인더스트리 들어가는 것보다 그 인더스트리마다 한 명씩의 PM을 세팅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은 저는 한국형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다 우리 지구인이고 살짝 강남구 서초구 갈려 있는 정도로 나라가 갈려 있는데 우리 구만을 위한 전력 회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 안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엔지니어, PM, 컴퓨테이션 나중에는 컴퓨테이션과 엔지니어 이렇게 될 거니까 미래 이상적인 모습은 컴퓨테이션은 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 프로블럼 도메인이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요 사업이 팔란티어예요, 솔직히. 이게 팔란티어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18년 정도의 생각이었고 21년에도 이제 똑같아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본 AI 하면서 제가 이제 버전을 계속 올린 건데 개인적인 생각 실험을 한 거죠.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21년이면은 챗 GPT 이전이에요. 이제 GPT-2, 3, GPT-3 정도 됐은 시점이겠다. 사실 GPT-3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 에이 아직 멀었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월드를 계속 트래킹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머리가 다 쿵쾅쿵쾅 거리고 있었죠. 사실은 GPT-2가 세상에 나온 시점부터 이건 되는 게임이다라는 확신은 들었어요. 시간의 문제지. 그럼 타임라인을 어떻게 잘 예측하느냐의 문제지. 이건 뭐 100%의 확률로 되는 게임이라는 건 GPT-2가 보여줬거든요. 랭귀지 모델이 그냥 자연스럽게 단어 사이의 관계만 예측하는 걸 학습시켰을 뿐인데 학습을 끝내고 나니까 얘한테 일을 시키니까 일을 하네? 예제를 보여주면 문제를 더 잘 푸네? 이건 지능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통계적 예측기가 아니라. 근데 그게 워낙 퀄리티가 안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안 줬을 뿐이지. GPT-2가 나왔을 때 이건 되는 게임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시간 문제. 근데 GPT-3가 나오면서 당연히 그걸 보여줬죠. 컴퓨팅을 더 투입하면 끊임없이 로스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거고 이 뒤로도 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는 제가 이때 생각을 엄청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 가고 어딜 가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관점이 필요한 거죠. 사업가로서. 제가 제 팀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폼 나게 하려면 모델을 만든다고 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아무리 가도 제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무한히 레이즈할 수도 없었고 그 타임라인을 저의 자원으로 갈 수도 없었고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던 건데 돈 버는 영역이 제가 생각해봐도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요새 말로 수직 통합. 무언가 기존에 존재하던 밸류 체인을 AI와 이렇게 얼기설기 스티칭해가지고 테슬라처럼 못 뺏어가게 만드는 그런 버티컬 인더스트리 말고는 다 AGI 회사한테 뺏긴다 했어요, 제 결론은. 그러니까 해야 될 영역은 명확하다. 뭐 AGI가 어떻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여기는 나보다 훨씬 잘난 분들이 뭐 무한한 발전을 할 거고 낮은 단가로 계속 공급해 줄 거니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언가 버티컬 인더스트리 하나 잡고 거기에서 우리만의 프로프라이어티 데이터를 끊임없이 쌓아가면서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서비스가 데이터를 더 생성해내고 그걸 어떤 선순환 구조로 돌리는 그걸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었고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AI는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예. 그런데 걔를 어떤 산업과 곱할까를 제가 고민했었던 거고 그 곱하는 산업도 자동차 이것도 너무 중구장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세운 거죠. 한국적 강점이 있으면서도 글로벌라이즈 할 수 있고 이 AI 소프트웨어 이제는 거의 똑같은 말이죠. 이게 들어가서 반드시 혁신돼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아직 안 들어간 곳. 그러나 시장 크기는 충분히 유의미하게 클 것. 세 번째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인구 구조의 통계 구조상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욕구와 맞닿아 있을 것 이러면서 이제 이 세 개의 틀을 갖고 짜내고 짜내다 하다 보니까 제가 에듀케이션도 보고 엔터테인먼트도 보고 K의 강점이 들어가는 건 다 봤거든요. 패션도 뭐 라이프스타일, 뷰티 이렇게 했는데 패션 사업은 조금 해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20년에 뷰티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이제 18년에 제가 AI에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서비스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와 서비스는 이제 한 묶음이구나.
그리고 서비스와 알고리즘과 컴퓨트 이 세 요소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다라고 나름의 좀 틀을 잡았어요.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텍스트 이미지나 이런 건 오픈 도메인에서 거의 다 쓸려오던 그런 때였고, 그다음에 뭐 셀프 슈퍼바이즈 형태로 다 이제 요새는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레이블링 필요 없는 거였고, 요게 이제 줄쳐놓은 게 프로프라이트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서비스 음, 프레젠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제일 중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을 그려보니 수직적으로는 맨 아래 엔비디아 컴퓨테이션이 있고, 그 뒤에 컴퓨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있어요. 아마존 AWS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AI 쪽에서는 한국의 이제 레벨업이나 백엔드 AI 같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알고리즘 레이어가 올라가 있고, 저 맨 위에 이제 서비스가 있는 건데, 현재로선이라고 21년에 썼는데 지금 거의 4년이 지났는데 비슷해요. 밸류 캡처가 일어나는 구간은 버티컬 서비스와 컴퓨트 엔지니어링 클라우드와 치 팔아먹는 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영역이 이 가운데 영역이에요. 커마더타이제이션이 극심하게 일어나서 사실은 2018년, 19년 하더라도 AI 전공한 박사님의 밸류가 어마어마하게 높았는데 지금 이제 거기도 넘쳐 흐르니까 알고리스믹 테크놀로지 개발이 주르르 이르는 아카데미에서 밸류 캡처가 거의 없는 거죠. 여기는 빅테크 회사에 취직하면 지금은 이제 제일 좋은 거고, 물론 이제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다 큰 창업 기회가 저는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렸던 미래에 대한 예측, 제 나름의 사업 티시스와 인베스트먼트 티시스를 만든 거죠.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인텔리전스에서 서비스 시대가 올 거고, 그 당시엔 GPT-3였네요. 뭐 달리나 알파폴드나 하이퍼클로버처럼 이런 애들이 AGI 프로바이더로 가서 치열하게 경쟁할 거고, 여기서 제일 돈 많은 애 1, 2, 3 살아남을 거고, 나머진 다 죽을 거야. 그러니 거기는 한 발자국도 가지 말자라고,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는 이 투자의 문제고. 그다음에 테슬라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이제 거대 버티컬 하나씩 할 거니까 이제 우린 거기로 가자. 그래서 미래의 두 방향성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AGI API 서비스, 빅테크 컴퍼니가 프로바이더가 되면 위에 다 서비스 올리는 게 될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니, 왜냐하면 저희가 뭐 트위터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수많은 예제가 무언가 기반 기술이 서면은 뭐 저희 카메라 앱 뭐 수천 개 수만 개 나왔잖아요. 그러나 다 뭐죠? 다 어떤 특정한 것들이 언번들 돼가지고 애플 카메라의 피처로 다 들어가고 나면 다 죽었어요. 몇 개 안 남았죠.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무언가 이렇게 타이밍 싸움을 하고 하는 거는 어렵겠다.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픈 도메인에서 빌려올 수 있는 알고리즘 영역을 제외하고 그건 빌려오면 돼요. 테슬라에서 논문 나온 거 본 적 있으세요? 걔네 그냥 철저히 오픈 도메인에 있는 거 다 가져가서 자기네 데이터 목적과 서비스 목적에 맞춰서 정확하게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서 최대 수혜자예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도 맞겠다. 그렇게 하는 게 AGI 프로바이더로부터 이 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게 저의 그때 짧은 결론이었던 거고, 뭐 뒤에는 예제 나오고 뭐 테슬라 뭐 이게 나온 거고, AGI 쪽으로는 적절한 타이밍에 어벤져스 컴퍼니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아마 나한테 기회는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컴퓨테이션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에는 이거는 될 테니까 이런 곡괭이 회사들에는 돈을 넣자. 그래서 사실은 백엔드 AI의 굉장히 극초창기, 무려 10년 전이죠. 2015년에 투자자가 된 계기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AI 컴퍼니를 제 스스로 하나를 완결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게 됐을 때는 제가 어느 정도는 마켓 트렌드보다 훨씬 앞선 경험을 하고 있을 때고, 시장이 붐업될 때 요 벤처 캐피탈을 해서 그 당시에 극초창기의 탤런트들한테 투자하는 게 크게 먹는 법이다, 뭐 이런 생각들 했었고, 23년 4월에 썼네요. 2년 전이네요. 오늘의 예측이 내일 당장 무의미하다. 테슬라라이제이션이라고 제가 그냥 저희 회사를 홍보하려고 말을 붙인 건데, 테슬라가 기존에 존재하는 거대 버티컬 산업을 기술적 차별화 요소를 하나 이용해서 강력한 서비스 전기차를 하나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의 세부 요소들을 AI를 이용하여 수직 통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와 AI 조합, 이걸 만들어내면 된다. 이게 기획서다라고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는 뭐 버추어스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된다. 데이터와 뭐 서비스와 트레이닝, 디플로이 여기 계속 돌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이 서비스들이 이 당시에는 제가 GPT 래퍼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GPT 래퍼라는 표현은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이제 GPT 이퀄 랭귀지 모델 이퀄 웹 서버예요.
다시 이제 이 서비스가 의미가 갖는 시대로 좀 진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이제 건너뛰고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래퍼만으로는 위험하다라는 했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웹 서버, 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MS, 램프라고 그랬잖아요. 리눅스, 뭐 아파치, MySQL, PHP 요 조합이 딱 스택이 자리 잡으면서 저 웹 서비스가 한번 붐이 확 일었잖아요. 요 스택이 이제 잡힌 것 같아요. 랭귀지 모델과 그다음에 에이전틱 하는 프레임워크들과 파이썬과 그것들의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가치를 할 수 있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그랜드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이제 다시 생각을 좀 바꾼 거고 요게 이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갖고 있었던 영역이에요. AGI 서비스만 남는 거 아니야? 이거 오픈 AI가 다 해버리는 거 아니야?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실 오픈 AI 오퍼레이터라든지 지금 딥 리서치라든지 이거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지난 2년간 계속 있었던 방법론들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가가지고 얘들이 제일 깔끔하게 구현해가지고 자기네 프라다 피처로 딱 넣어버리고 나니까 대중은 이게 처음인 줄 알죠. 이런 시대가 되는 것 같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제 이 AGI 서비스 위에서 밸류어블한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겠다. 많이 생기겠다. 이것도 그랜드 사이클이다라는 생각은 한 번은 바뀌긴 했어요.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이게 이제 제가 AI 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뭐 큰 생각들이에요. 이것들이 쭉 연결돼서 이제 제가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이나 AI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점들이 형성돼 있는 거고 결국은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팩트나 세상의 진실이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얼마만큼의 객관적인 미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게 어떠한 시간축으로 펼쳐지느냐라는 거를 맞추는 게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어떤 미래에 일어날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고정은 좀 된 것 같고 다만 그게 어떤 타이밍으로 일어날 거냐라는 거 예측을 매일 단위의 뉴스를 보면서 저도 이제 계속 캘리브레이션 하고 있는 거죠. 언제쯤까지는 이게 될 거고 그때쯤까지는 이거 할 거고 제가 뭐 전업 주식 투자자는 아니지만 저의 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가정과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중인 거죠. AI 얘기하다 너무 돌아갔다 왔네요. 근데 요의 생각의 흐름들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정리한 얘기가 되면 너무 뛰어가지고 제가 그냥 단태님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짧게 정리해보면 테크는 미디어만 했었는데 AI가 되면서 결국에는 인텔리전스를 갖추게 됐고 소위 말해서 지능을 갖추게 됐고 지능을 갖추게 됐다는 건 현존하는 모든 산업 을 다 AI가 바꾼다라는 얘기로 이게 결론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거는 창업의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건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계속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결국에는 AGI, 소위 말해 이제 인간 수준의 이제 범용적인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결국 극소수고 그 네. 극소수의 빅테크가 결국은 다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사실 한켠에는 있었는데 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또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빅테크들의 입장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걔들이 겉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거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이 있을 거거든요. 뭔가 빠지는 구석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돈은 돈대로 많고 막 탤런트들은 하이어를 하지만 탤런트들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글도 구글 비디오가 당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샀어요. 그리고 구글도 2000년 중반부터를 보시면 어느 정도 검색 시장의 강자가 되고 자본력과 그다음에 어떤 유저 트래픽을 딱 갖춘 이후에는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 10년 동안. 그러면서 없던 버티컬들을 끊임없이 채워나갔어요.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이 아니라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의 의견인데 오픈 AI도 회사들을 많이 살 거다. 구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택들을 한번 싹 바꾼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들이 필요할까? 그럼 그것들을 잘 빌드해서 그 해당 영역에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오픈 AI가 이제 가져다가 볼톤으로 붙이겠죠. 뭐 오픈 AI만 살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오픈 AI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픈 AI만큼의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등 또 내려오면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까지 돈 많은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장이 한번 크게 설 겁니다. AI와 관련된 거를 창업해야 될 시기다라고 창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은데 또 다른 한켠에는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창업자들만 있진 않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개인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네, 투자 채널이니까 예, 예. 조심스럽지만 투자와 관련된 질문도 네. 한번
얘기를 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노정석 대표님이 무슨 뭐 펀드 운용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지만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나 AI 창업가 관점에서 현재 AI 관련된 일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디라고 보세요? 통속적인 답변일 것 같은데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는 저는 테슬라, 엔비디아, 구글, 그다음에 끝에 하나 더 꽂으라면 메타 정도 꽂을 것 같은데 메타는 약간 전략의 방향성을 조금 잃은 듯한 그런 분위기는 들고 그들이 앞에 앞서가 있는 클로즈드 모델 회사를 좀 뒤집기 위해서 오픈소스 전략을 쓴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똑같은 카드를 쓰는 사업자들도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생겨난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밸류 캡처를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고 근데 메타는 테슬라처럼 이미 자신들의 서비스 에셋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니까 그 기술들을 내재적으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하면은 저는 기회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얘기가 좀 제 관점으로 돌았는데 굳이 지금 AI 랜드스케이프에서 잘할 수 있는 회사를 그냥 결론적으로 뽑아보라라고 하면 제 순서인데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메타 이 정도 꽂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회사를 잘 몰라서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이상을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세일즈포스 뭐 이런 회사들은 뭘 하고 있긴 한데 제 관점의 틀에는 안 들어와 있는 회사긴 해요. 이렇게 회사가 약간 분리된 이유도 살짝 물어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보는 회사들을 왜 좋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짧게라도 코멘트를 해주실 수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거의 틀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걸 파이낸셜 쪽으로 보는 사람도 아니고 뭐 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냥 제품 관점에서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단지 비트 월드에서만 머물던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아톰으로 꺼낸 첫 번째 주자거든요. 그래서 그 옵티머스가 되었건 아니면 자동차가 되었건 그 인텔리전스와 머신의 결합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어드레스되지 못하던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폼팩터거든요. 휴머노이드가 될지 청소로봇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풀고 있는 거잖아요. 휴머노이드 풀면 나머지 건 다 풀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웰 포지션드 된 회사예요. 기계적인 강점과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이 가장 잘 결합되어 있는 회사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거에 대한 기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 기대치가 얼마만큼 더 커질지에 대한 거에 의심이 지금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물론 타이밍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 회사 중에 가장 밸류어블한 회사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저의 추측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은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저에게 많은 부를 준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애정이 굉장히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는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저는 회사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엔젤 투자할 때도 아이템 안 봐요. 사람 그냥 앙트로프레너만 보고 묻지마 하는 스타일인데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한 명의 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구글은 약간은 합의형 리더십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리더십이 강하게 서지 않은 게 저는 이제 리스크라고 보이는데 이 워낙에 이 전통적인 강자고 지금도 뭐 모델 퍼블리시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한 방으로 다 따라잡을 수 있는 마치 스마트폰에서 뭘 하든 애플이 한 방 하면 그냥 끝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처럼 저는 구글에게는 그 한 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도 너무 좋은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레버리지해서 AI 월드로 완전히 자신들의 코어 에셋을 레버리지해서 단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저는 제일 큰 키로 봐요. 거기에 대한 공격자가 사실 오픈 AI인 거잖아요. 저는 챗 GPT가 그냥 검색 대체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다른 버티컬 프로덕이 아니라 구글 포지션을 점유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의 비헤이비어도 계속 바뀌고 있고 저도 구글 검색은 팩트 체크할 때만 써요, 이제 모든 형태의 제 쿼리는 오픈 AI가 제 1번으로 봤거든요. 이런 다이내믹스를 이제 구글이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티시스는 클라우드 쪽에는 답은 끝낸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률이 이만큼이다 그리고 얼만큼이다 그래서 기대를 맞추느냐 안 맞추냐라는 거는
그냥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아직 이 회사에 남아있는 가치는 뭘까? 그리고 이 관점은 제가 관점이 아니라 저도 레벨업 신정규 대표가 저한테 심어준 거예요. 결론은 엔비디아는 앞으로 더 기회가 크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정규 대표가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클라우드는 엔비디아 된 건 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랩탑부터 아이패드부터 이 모든 컨슈머 디바이스가 AI 때문에 한 번 더 바뀔 건데, 그 컨슈머 디바이스의 폼팩터는 지금 애플이 M1, M2, M3, M4 칩에서 쓰고 있는 이 유니파이드 칩셋 구조처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키노트에서 발표했던 엔비디아 디지스처럼 CPU, GPU와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이렇게 하나의 이 칩렛에 이렇게 쫙 얽힌 그 형태가 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일 큰 시장들은 거기로 안 갔죠. 이제 맥북 프로와 아이폰 이 정도가 간 상황인데, 엔비디아 디지스부터 포함해서 이 전체 컨슈머 디바이스의 폼팩터가 한번 뒤집어진다. GPU 플러스 CPU 플러스 메모리 이렇게 한 요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수혜자는 ARM과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뒤집어드는 트렌드를 이제 엔비디아도 그레이스 하퍼나 뭐 블랙을 하퍼나 뭐 이런 걸로 실험하고 있는 거고, 맥도 자기네 칩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윈도우 계열도 이제 ARM 들어가면서 안에서 이제 뭐 AI PC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건데, 트렌드의 극초창기라고 봐요. 이 안에서도 답이 나올 거고, 만약에 고 엔진이 다시 돌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그럼 어떤 칩 회사가 성공할 거냐라고 하면은 또 엔비디아가 여전히 승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텐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막 주식 투자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를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제일 네. 인상 깊게 하고 있느냐의 관점으로 아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네. 어떠한 투자 권유도 아니고 제 생각에 네네.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투자 권유나 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AI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주식 투자자가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까지도 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네. 산업을 바꿀 거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 얘기는 저희가 이제 했으니까, 투자자 말고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나면 많은 일자리에 그 변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주제고 무서운 주제이긴 하거든요, 단테님. 솔직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저는 지금이 산업혁명 초창기랑 똑같다고 봐요. 사실 산업혁명 보시면 그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류를 지배하던 산업은 농업과 옷감을 만드는 직조산업 두 개의 거의 대부분의 절대 노동이 다 고입되고 그 고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어떤 보편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던 직조기기가 다 해고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영원히 인간의 노동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 뒤로 끊임없는 기계화와 산업화가 일어났고, 그럼 그때 해고됐던 직조기계 노동자들한테 일어날 일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지식 노동자,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 노동자들한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일시적인 변화일 거야. 그리고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증기기관들 때려부시고 다시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해고된 분들은 영원히 다시 고용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마감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한 건 그 다음 세대들이었어요. 공장의 노동자 계층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가 된다든지, 우리가 아는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새로운 직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산업화, 정보화 이런 거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건데, 저는 AI가 들어오면 지난 100년간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한테 맡기고 인간은 인간 고유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 100년의 인더스트리가 쌓여왔거든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면은 이거는 어떤 직업은 안전해, 어떤 직업은 불안전해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임팩을 받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임팩을 받지 않더라도 산업적으로 임팩을 받을 거니까 국가적인 임팩이 될 거고, 그게 또 경제 사이클에 영향이 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불황인 그런 상황을 지나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기는 저는 이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몇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챗 GPT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코딩으로 엮어가지고 본인의 워크플로우를 AI로 오토메이트 하는 거, 이런 거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서 재밌지만 이게 진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정도를 보면 아직은 다 실험 레벨이거든요. 누군가 이거 가지고 와 이거 가지고 떼돈 벌었대라는 소식이 하나가 시장에 나오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때부터 극심한 변화는 시작될 거고,
변화가 시작되면은 냉정하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다 도태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근데 1800년대 후반과 지금의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공부하길 원하면 얼마든지 자료가 옆에 있잖아요. 단지 이게 내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무서워요. 얼마만큼 이걸 다 없애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AI가 AGI가 돼서 내가 돈 얼마만 내면은 나한테도 오는 그런 도구가 될 거다. 우리 지금 돈 얼만큼만 내면 에어컨 살 수 있잖아요. 파워 꽂으면 에어컨 돌잖아요. 그러면은 오픈 AI나 구글 같은 인텔리전스 공급 회사가 사실은 한국전력 같은 회사 포지션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세상이 됐을 때 저희가 발전소 새로 만들거나 이럴 필요 없잖아요. 집에 이미 콘센트가 다 들어와 있는데 저는 다이슨 같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을 창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 뭐 이런 대단히 인간적이고 인간의 의지가 투영해야만 할 수 있는 AI는 스스로 의지 투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인간의 고유의 유일한 에셋이 육체에 담겨 있는 유한한 존재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생기는 의지의 발현이 인간이 남은 마지막 에셋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셋을 극강으로 활용해서 무언가를 AI를 이용해서 할 준비들을 모두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새 직업군들이 극도로 빨리 탄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러한 변화에서 굉장히 웰 포지션드 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걸 공부하고 수용하고 이런 거에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글로벌 컴퍼니 일할 때도 많은 그 상층 리더십들이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변화가 제일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그 미약한 신호를 가지고 와서 더 잘 정제해가지고 글로벌로 퍼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메타도 구글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어쩌면 저희가 이 미래의 사회상에 가장 잘 적응된 유스 케이스를 글로벌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이제 국가적인 희망을 갖고 있고 그건 결국 또 그 우리나라 안에 있는 탤런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탤런트들이 AI가 내가 꿈꾸고 있는 미래에 가져올 변화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하루에 생각 실험을 한두 시간씩은 매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치열하게 고민하다 보면은 1년 있다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을 하는 사업가 입장에서 저도 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무언가 정제된 생각으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라고 막 머리에서 종이 쿵쾅쿵쾅 울리려면 한 1, 2년은 미친 듯이 그것만 파야 돼요. 그냥 쇼츠 몇 개 보고 누가 이거 된대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내 인생에 어떤 고울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대전환의 시대에 약간 AI 앙트러프러니어가 될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AI 사업가가 돼야 될 준비를 저는 해야 되는 시기고 좀 이야기가 좀 커졌는데 결국은 뭐 모델이나 뭐나 이 안에 있는 변화는 점점 더 그 안에 이제 인캡슐레이션 돼서 없어질 거라서 이 지능이 보여지는 본질은 챗 GPT만 열심히 활용해도 알 수 있거든요.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열심히 해보다 보면 깨달음의 순간이 오고 뭔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해보는 거 말고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냥 총론해서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노정석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게 영상이 상당히 길 건데 이 긴 영상을 내보내는 게 제가 약간 유튜버로서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라는 언제나 생각이 이제 항상 있는데 긴 호흡으로도 이런 말씀을 좀 전달 드리는 게 네, 그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 노정석 대표님과의 이런 대화도 너무 저한테는 네, 제가 기다렸던 순간이었고 또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개개인으로서 그냥 제가 약간 드는 생각은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챗GPT를 일단 써라. 왜냐하면 안 쓰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노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주변에 좀 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들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투자 쪽이나 유튜브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음,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챗GPT조차도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챗GPT를 일단 써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고 또 하나는 당연히 플러스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이제
챗GPT 월 20불짜리 요금제인데 저는 이제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는 프로를 써라. 플러스만 쓰지 마라. 지금 딥리서치를 안 쓰면은 안 된다. 제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 앞에서 항상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200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주식 한 주 사고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의미한 투자예요. 지금은. 저는 이제 약간 미래 체험 비용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좋은 미래를 표현인 이제 것 같아요. 예, 네. 남들보다 조금 한 발짝 앞서서 이제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자녀 교육도 하고 네네. 계시니까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꽤 이제 그 자녀를 교육하시는 분들도 좀 많거든요. 이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5살인 친구들이 뭐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이러면은 아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이런 시대에도 과연 영어를 공부한 게 의미가 있냐, 수학을 공부한 게 의미가 있냐, 코딩을 공부한 게 의미가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현재의 느낌상 아까 챗GPT 프로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구는 챗GPT 프로를 쓰면서 막 우와 미치겠다 이거 너무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거 뭐 별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사이에서도 뭐가 차이일까 이런 관찰을 많이 해보는 편이긴 한데, 제가 약간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인공지능의 캐파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캐파에 명확하게 제한된다. 콘스트레인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꺼내고 싶은 그 사람의 역량까지 꺼내줘요. 그래서 그 역량이 넘어서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용자가 못 꺼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이야기를 심하게 요약하면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거꾸로 인공지능의 시대일수록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가방끈이 지금보다는 훨씬 길어져야 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무언가 생산성 증가를 크게 이뤄내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적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정확하게 다 비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 역량이 많아지는 게 좋다. 그럼 그 역량이 얼만큼 많아져야 되냐라는 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인 건데, 저는 거기서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뭘로 정의하냐면 공부 기계로 정의해요. 뭐가 됐다라고 이 영역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저희 보통 커리어에서도 T자형 인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많이 알고 내가 잘 아는 몇 개는 정말 끝까지 밑바닥까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끝까지 밑바닥까지 아는 그 경험이 있어야 다른 가보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도 그 잘 되거든요. 이제 그 AI 모델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극강의 영역들을 다 학습하고 나니까 얘가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도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유닉스와 C 언어를 거의 끝까지 파보고 어셈블러 레벨까지, 그러니까 어셈블러를 코딩하진 않았지만 그 직전 레벨까지를 다 해본 입장에서 지금도 컴퓨터 시스템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AI도 새로운 테크 스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뭐 연구자의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따라왔어요. 지금도 누가 논문 보여주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그 안에서 데이터셋 어떤 모양인지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뭐 하는지 모델 뭐 셀프 어텐션부터 막 해가지고 머릿속에 쭉 다 돌아가거든요. 그 정도의 이해를 다 갖고 바라보는데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AI 업계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던 공부의 양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어떤 하나의 그 T자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갖고 있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갖고 있어서 저 AI 모델과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게 아니면 약간 다 심하게 얘기하면 저희 닭장 안에 닭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주는 모이만 똑똑똑똑똑 쪼아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다음에 세상의 변화를 견인하는 그 클래스에 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다 모여서 화성에 가버리고 남겨진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저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AI 커뮤니티 걔네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트위터 그룹과 레딧 그룹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엄청난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상상하는 미래보다 또 훨씬 많이 가 있거든요. 화성에 가버린 애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그 격차들은 계속 벌어질 거라서, 이게 이야기를 하다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계속 돌리고 돌렸는데, 영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도 영어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영어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고 영어 컨버세이션이 압도적으로 들을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학 이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영어 수학만 제대로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 위에 또 자기만의 필드 하나 해가지고 또 깊게 쌓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AI 세상에서 무언가 저 뭐 하나 해보려고요 라고 하는 거 좀 명함 내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AI 세상도 어느 정도가 되면은 또 한번 거대하게 한 큰 레이어가 돼서 아래로 착 내려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또 그게 너무 정상인 세상에서 또 살아갈 거고, 근데 그때가 지금과 다른 점은, 그때는 그때 직업군들이 새로 탄생해서 또 산업이 또 다른 레이어에서 안정화돼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우리는 좀 고생해야 되고, 좀 미래에 다 될 거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 아까 그 러다이트 운동의 비유가 이제 생각나는 거죠. 당신의 자녀와 손자는 그럴 수 있는데 당신은 가시밭길이다 라는 얘기로 결론 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뭐, 듣다 보니까 저도 참, 수긍도 되면서 참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네, 마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노정석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브랜드인 아멜리랑 킵은 제가 그 웹사이트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사실 이제 85%는 네, 네, 남성이긴 하거든요, 구독자가. 근데 그 85%와 이제 여자친구라든가 이제 뭐 와이프가 있으신 분들이 네, 많으실 테니까, 여성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15% 여성분들도 이제 그 네, 화장품을 좀 많이, 근데 남자도 화장품 써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럼요. 다들 뭐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그 노정숙 대표님의 그 화장품들 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냥 요즘에 네.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뭔지 궁금하다 이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N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AI로 맨날 프로그램을 짜는데, 에이전트 그런 거 가지고 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모델 걸고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 많이 만들어보고 버리고 만들어버리고 버리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80%를 나 대신 나처럼 일해서 제가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되게 만드는 게 제가 지금 요새 열심히 집중해서 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저도 뭐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일종의 워크플로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미 사실 AI 툴들을 엄청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비중을 많이 높여서 저도 제 유튜브를 제작하는 그 에너지의 한 20%만 쓰고 만드는 게, 80%는 AI가 다 전부 대체하고 20% 맞아요. 정도로만 누군가 의지는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음, 의지와 이제 방향성만을 제시해주는 것만으로도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제 좀 네. 저의 한 뭐 향후 한 1, 2년 내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든 걸 다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기는 해서, 네, 저도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 네. 시장에서 다행히 큰 흐름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도 어쨌든 너무 걱정도 되고 많이 그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AI 스타트업도 하고 계시니까 노정석 대표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저도 이 시대에서 과연 잘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또 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시대에서 나는 좀 잘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뭐 저희가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네. 영상의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입니다. 오늘 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프리트레인의 양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프리트레인을 늘리는 게 가장 장땡이다. 이 얘기 꼭 마지막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네. 더 많이 하는 네. 방향으로 가보는 걸로,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